사실적에 이어서 우리 교재 75쪽입니다. 구조의 사실적에 볼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용 부분은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근본적 생각이고요. 구조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드러납니다.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를 이룬 하나의 틀, 이게. 그러면 글, 텍스트, 정보의 구조는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고, 문장이 단락이 되고, 단락이 큰 전체 글이 되잖아요. 따라서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단락과 단락 간의 관계가 어떤가, 또 글 전체의 전개 방식, 논설문을 할 때는 논지 전개 방식이 어떠합니까? 하는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 유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그게 이제 라지 C겠죠. 문장과 단락 간의, 문장 및 문장과 문장, 단락과 단락 간의 관계입니다. 금방 얘기 드렸죠. 단어들이 글을 쓸 때 보면은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단락이 되는. 그러면서 둘째 줄에 이럴 때는 문장과 문장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라는 논리적 관계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넷째 줄 보시면 소주제문과 뒷받침 문장 사이의 관계가 바로, 왜 단락은 소주제문 하나 있고 뒷받침 문장 하나 이상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자, 거기 1번 문장 간의 관계 옆에다가 번호만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문제 여러분 풀어보시고 22번, 26번 22번, 26번. 자, 그래서 문장 간의 관계는 1번 사례의 대조. 예를 든 것끼리 대조는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2번 중요해요. 2번 표시해 놓고 주장과 논거. 여러분 주장이 있다면은 논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논증의 근거입니다. 근거. 그 근거나 이유를 말한 문장에 접속어와 다음에 서술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때문이다. 기억나시죠? 그럼 보시면은 외형적으로 딱 드러나면 이게 이런 것들을 묶어 보면은 가시적 정보라 그래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독해 수업을 하면서 뭘 얘기할 것 같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적인 학습. 전투에 나가게 된 또는 수험 준비를 하던 전략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학습 전략. 그래서 독해를 할 때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정답을 맞힐 수 있는가. 이런 점을 두고 전략적인 학습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중에 차례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가시적인 정보를 확인한다. 가시적인은 눈에 보이는 정보를 확인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기 둘째 문장에 왜냐면 동그라미, 그 끝부분에 때문이다 동그라미. 어제도 내가 그래 단락의 일관성에서 이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왜냐면 때문이다 이렇게 구조로 된 문장 안에는 어떤 내용이야? 근거나 이유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앞에 왜냐하면 바로 앞에 문장이 주장이고 여기에 대한 근거나 이유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한번 연결해 두시고 3번 원인과 결과는 지금 주어진 질문은 그 결과 이렇게 결과라는 단어가 홀라당 나와버리니까 너무 쉽죠. 사실은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앞뒤 문장이 원인이고 결과다.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다르다. 그러므로 서로 통하지 않는다. 이것도 원인 결과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넘기시고요. 사실과 의견. 여러분 사실과 의견은 쉬워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고 의견은 필자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마지막에 보면 뭐가 있어? 생각한다 이런 말도 있죠. 또 해야 한다 이런 것도 필자의 생각이고 의견일 수 있죠. 자, 문제 제기 해결 방안 요것도 비중이 있습니다. 표시해 놓고 요즘 기성세대들 중에는 신세대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있다 밑줄.
그 조금 전에 왜냐면 때문에도 그래 하지만 제가 서론, 본론, 결론을 얘기하면서 서론에서 자주 연결되는 서술어 구조, 본론에서 연결되는 서술어 구조, 결론에서 연결되는 서술어 구조 많이 얘기 드린 바 있죠. 자, 그러면서 기성세대들은 신세대들의 사고를 이해하는 자세를 뭐 쭉 나가 마지막에 뭐 가져야 한다, 야한다 밑줄 이런 걸 꼭 알아둬야 될 게 뭐 해야 한다는 명제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배웁니다만은 정책 명제라 그럽니다. 정책 명제는 필자의 주장을 말한 명제예요. 안 그렇겠냐? 뭐 해야 한다는 것은 강렬한 필자의 주장인 거예요. 이게 바로 주제입니다. 따지면은. 여기는 해결 방안으로 필자의 주장을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죠. 문제 제기, 지금의 기성세대들과 신세대들의 의견의 충동 이렇게 놓고 어떻게 해결할까? 그게 문제 제기 해결 방안의 관계로 앞뒤 문장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문장과의 관계. 뭐 요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중요한 점을 사안으로 해서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문장보다 조금 큰 단락간의 관계. 그죠? 단락간의 관계. 일반적으로 잘 짜인 단락. 단락의 구성 원리가 통일성, 완결성, 일관성에 의해서 아주 단락이 매끄럽게 짜여 있다. 통일성과 일관성, 완결성을 갖추고 있고 또 소주제문과 뒷받침 문장도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밑에 1번 소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의 구별 밑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단락 내부에서 소주제문을 어떻게 찾을까? 어떻게 찾을까? 그러면 소주제문과 지금 뒷받침 문장이 있을 때 그 구성, 단락의 구성이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소주제문은 하나고 얘는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소주제문을 찾아야 글의 중심 내용의 핵심 내용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소주제문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 포괄적 진술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상적 진술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추상적 진술. 그리고 뒷받침 문장은 구체적 진술입니다. 이런 구체적 진술의 예는 예시, 인용, 이유제시. 이유제시가 뭐겠더라? 이게 바로 논설문일 때는 근거, 논거. 이런 문장 구조는 왜냐면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죠. 예시, 인용, 이유제시. 상세화. 상세하게 설명한다든지. 또는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납니다. 성격이 이래요. 우리가 지금 소주제문을 찾자. 단락에서 이럴 때 이 소주제문은 보통 단락에 어느 정도에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이 앞 아니면 뒤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앞은 첫째 문장이라고 보죠. 예를 들어서 둘째 문장도 있다고 보고 다음에 뒤는 마지막 문장이라고 봤을 때 비율적인 측면에서, 비율의 측면에서 어디에 분포가 더 되어 있을까? 여기에 70% 이상입니다. 끝에. 여기는 한 10에서 한 20%. 간간히 있긴 해요. 내가 앞에 있는 경우에 다음 중에서 소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이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이런 문제를 위한 문제는 첫 문장이 소주제문이 될 때가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경우 외에는 일반적인 글에는 대부분 마지막 문장에 갖다 둡니다. 왜 그러냐 하는 이유를 내가 설명할까요? 우리 국어의 특징에서
어순을 한번 살펴보면은 보통 어떠냐면은 주어, 자 국어입니다. 목적어 다 뭐가 오죠? 서술어가. 나는 밥을 먹었다. 뭐 부사하고 관용어도 올 수 있겠지만, 예, 이 문장 성분에 보면은 서술어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서술어가 가장 중요한 의미 단위예요. 그 독해에서는 서술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면 나는 밥을 이렇게 냈어요. 문장에 완결성이 없죠. 나는 밥을 하면 완결성이 없으니까 나는 밥을 엎었다,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밥을 안 먹었다. 서술어가 완결돼야 문장의 의미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언어든지 어순에서 서술어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드러내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서술어의 위치에 따라서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언어마다. 우리 국어는 서술어가 마지막에 있으니까 어떠냐 하면 한국말은 다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긴장감은 나중에도 나와요. 긴장감은 증대되지만 비판력은 감소됩니다. 반대로 볼까? 영미권은 어때요? I love you 그렇잖아요. 그럼 I 주어, love가 뭐죠? 서술어. you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서술어가 앞쪽에 나옵니다. 목적어 보호가 뒤쪽에 나와요. 그래서 서술어의 위치가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무엇이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비판력은 증대되지만 긴장감은 감소된다. 이런 언어적 특징이 있어요. 봐봐. 그러면 우리 국어의 문장에 일반적인 어순이 서술을 뒤쪽으로 놓는 경향이 지배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문장이 모여 뭐가 되는데? 단락이 되잖아. 단락이 모여 글이 되죠. 그럼 이것보다 조금 더 틀이 큰 것은 보통 하나의 단락이잖아요. 단락에서 소주제문은 보통 이런 문장이 모여야 되는 게 이런 글을 쓰는 습관이 배어 있어요. 대부분이. 여러분 친구들과 대화할 때 아까 돈 빌리는 얘기했지만 야 나 돈 빌려줘. 이건 두 갈씩 주제를 앞에 내세우는 겁니다. 이런 직설화법을 가진 사람 좀 드물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난차고 이럴 때는 다른 얘기 막 돌려서 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뭡니까? 돈 좀 빌려줄래? 이것도 뭐예요? 바로 주제를 가장 뒤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국어의 어순상 서술어가 뒤에 오는 거가 무관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보면은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는 뭐 한두 문장에 한두 개 얘들이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왕왕 종종 첫째 문장이 뭐다? 소주제문이 될 때도 있다. 이렇게 파악을 일단 정리를 해놓고 여기는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외국어는 자국어를 비추는 거울이다. 첫 번째 1번 문장은 그 예문이 뭐냐 하면은 1번 문장의 성격은 비유 표현입니다. 비유. 외국어는 자국어를 비추는 거울이다. 거울 언유법이잖아요. 이런 비유된 표현의 문장은 앞에서 작문할 때 뭐라 그랬어요? 주제문으로 합당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비유적인 표현의 문장. 첫 번째 문장이다. 무조건 첫 번째 막 꽂지 마세요. 아 이게 성격상 비유된 문장이 주제문이 아니네. 바로 다음 문장 봐. 2번 우리는 어느 간의 대조나 비교를 통하여 자신의 사고방식을 돌이켜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 2번 문장이 소주제문이에요. 예를 들면 그리고 봐봐. 투육하어 증거법 3번서부터는 예시야 예시. 여기 봐봐. 구체적인 진실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진술. 예시니까 구체적으로 언급하 이런. 그러니까 첫째 문장 비유된 표현은 소주제문이 아니고 두 번째 문장 소주제문 세 번째 이하는 뭐야? 바로 문장 간의 관계가 뭐다? 바로 예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지문을 통해서 이렇게 파악해내는 방법을 이제 하나하나 터득해 나아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 되셨습니까? 다음에 우측에 단락의 기능과 성격 볼까요? 2번. 단락은 글 전체에서 각기 일정한 기능. 여러분들 여기 이제 하나의 단락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소주제문의 기능, 중심 내용의 기능, 뒷받침하는 기능, 단락 내부에서도 문장의 기능이 있듯이 전체 글에도 뭐 예를 들어 1단락, 2단락, 3단락 있으면은 단락이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있으면은 각각의 단락과 단락 간에도 긴밀한 관계를 띠면서 예를 들어 3번 단락은 1번 단락에 대해 얘가 도입이고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얘가 전개고 얘가 이제 뭐 대책이나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은 주제는 어디 나옵니까? 여기 나오겠지 여기 그죠? 이러면 이건 뭐예요? 주지 단락 이건 도입 단락 전개 단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모여 이제 단락이 되는 그런 구조가 점점 커지는 과정에서 문장부터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단락에 대한 해법을 읽어가고 그리고 글마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이해를 해나가면 상당한 독해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그렇게 바르게 독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셋째 줄에 중심 단락인 주지 단락 여기 지금 1, 2, 3단락 내가 예를 들 때는 3번이 주지 단락 되겠죠 그죠? 그리고 도입 단락, 전개 단락. 전제는 어제 얘기했어요. 낱말 뜻을.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타당하다, 옳다고 여기고 앞세운 내용이다. 그죠? 그럼 거기 단락만 바꾸면 되죠? 그 앞에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전제. 다음에 상술은 자세한 진술입니다. 자세한 진술 같은 경우 여기 상세화와 통하겠죠? 그죠? 자세한 진술, 상세화. 부연, 덧붙임, 덧붙이는 단락. 예시는 예를 드는 거고 강조는 반복해서 강조하겠죠. 단락의 성격. 그 한번 밑에 한번 참고하시고요. 2번 갑니다. 이제 글의 서술 방식, 전개 방식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보편적으로 이런 물음을 가질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바탕은 뭐다? 글의 설명 방식이라 그랬어요. 요거 한번 참고하고 이게 바탕이 됩니다. 어제 배웠는데요. 요게 이제 바탕이 된다. 그래서 동태적 범주, 정태적 범주 이런 거 공부했죠. 그래서 글의 서술 어떻게 이건 글 전체가 전체 글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전개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글의 서술 전개 방식. 요게 이제 바탕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정태적 범주, 정의 무슨 뭐 쫙 봤잖아 우리가 묘사, 뭐 유추 등등. 글의 전개, 주어진 글의 전개 서술 방식은 전체의 글이 어떤 원리에 의거해서 전개되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런 방법, 이 원리 전개 방법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몇몇 개는. 좀 이따 나옵니다. 자, 글 전체의 수준에서 구성요들 사이의 관계 및 구성요들의 관계, 원리를 파악하는 것. 뭐 같은 요 얘기예요. 서술 방식의 파악. 자, 넘겨보세요. 그 논지 전개 방식이 다시 말하면 글의 서술 방식의 다름 아닙니다. 1번부터 보죠. 1번 중요합니다. 방법들이 이런 거 있으니까 익혀놓고 지문을 가지고 이제 이런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전개되고 있구나 판단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 해답을 고를 수 있죠. 일반적 통념에 대해 문제 제기. 자, 이건 한번 공부 조금 했는데 일반적 통념에 대한 문제 제기. 왔다. 해왔다도 되겠죠. 또 라고 한다. 이런 표현의 서술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마 왔다 이렇게 한번 요게 가장 먼저 순서 정하는 문제의 답이 되었다라고 얘기 드려 있습니다. 일반적 통념에 대한 문제 제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들을 한번 참고하고 3번 중요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구체적인 사례 밑줄만 그어놓고 그 다음 6번 중요합니다. 6번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 원인 분석. 6번 중요하죠. 어떤
내용, 사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찾고 원인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7번에 읽어만 두세요. 자료 분석. 어제 분석을 배웠잖아. 그럼 분석은 뭐 여기 얘기했듯이 글의 설명 방식 가운데 분류와 구분해서 구성 요소로 나누는 방법이라 그래서. 그지? 그래서 여기 분석 보면은 분석이란 하나의 대상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으로 해체시켜 그 부분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전개 방식. 예문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의 경기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볼 점유율, 골 결정력, 전체적으로 경기에 대한 뭡니까?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의 경기에 대한 자료 분석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런 글로 되어 있으면 윗글의 설명 방식은 또 내지는 윗글의 서술 방식은 답이 뭐가 되겠다? 분석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다음 9번. 이건 뭐 자문자답은 아시죠?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어떤 글에 보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나그네라고 말할 수 있다. 자기가 물어놓고 필자가 답을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건 어렵지 않고요. 다음에 10번 대조와 역설. 대조는 상반된 내용이고 역설이 이제 문제가 돼요. 역설.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야, 너 참 그 얘기 역설적이야. 근데 사실은 너 역설 단어 뜻 아니야? 여러분들에게 냉정하게 물어볼까요? 역설 단어 뜻 아니야 하면 아는 사람 거의 희박합니다. 대충 뭐 이래가지고 얘기가 개념이 불투명하게 되면은 문제를 바르게 읽어내지를 못해요. 어학 과목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휘의 분명한 낱말 뜻 개념 파악입니다. 역설은 나중에 한번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 막 또 예전에 한번 점심 볼 때 역설 반어 구분해가 막 수업을 해버리니까 또 여기 이제 부분이 막 커져가지고 본질적인 수업의 방향이 좀 흐려질 때가 있더라고. 역설, 이 낱말도 중요합니다. 영어로 패러독스 그러죠. 자,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는데 여기 출처가 어디에서 가져왔냐면 EBSI. 공무원에는 뭐가 없다? 교과서가 없어요. 뭐 재정국어가 많이 팔리긴 하지만 그게 교과서 1, 2 만무할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기출문제입니다. 객관적 자료.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다 더 명확하고 바르게 분석하고 해석해낼 수 있는가? 그런 교재를 공부하고 있는가? 그런 강의를 듣고 있는가? 이게 바로 정답인 겁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아울러 문제도 같이 더듬고 있는 겁니다. 생각으로 푸는 문제. 주로 여러분 여기 소단원이 끝나면 제가 생각으로 푸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그 소단원에 관련된 문제인데 수준이 조금 높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몰라도 된다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소단원에서 서술화되어 원리로 학습한 내용을 문제로 한번 접근하는 과정 뒤에 나중에 실전 문제에서 우리 공무원 실전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워밍업 수준이 그거보다 더 높을 때가 있어요. 자, 1번 볼까? 1번 한번 풀어보죠. 잘 보세요. 다음 글의 서술 방식. 자, 물으면 뭐예요? 서술 방식입니다. 요거 하나 풀고 뒤에 우리 관련된 공무원 문제 한번 기출문제 풀어보면 서술 방식, 논지 전개 방식 이런 거겠구나 하는 이해가 다 할 거예요. 서술 방식 지금 우리가 문제 유형으로 공부했잖아, 그지? 어떻게 적용이 될까 일단 판단을 해보면서 어떤 심리학자는 언어가 없는 사고는 없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더라도 일단 구조적으로 문장이 몇 개 되어 있는가 단락은 일단 하나입니다. 여기 제시된 지문에 단락은 하나죠, 그죠? 그럼 단락은 뭐가 있겠다? 소주제문 뒷받침 문장이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심리학자는 언어가 없는 사고는 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참고를 하면 옆에 적어도 훔볼트, 사피어 이런 사람. 언어학자들 뭐 많은 가운데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언어 우위론을 주장한 사람.
훔볼트, 독일의 언어 철학자죠. 사피어 있습니다. 뭐 요건 뭐 일반 상식이니까 몰라도 돼요. 그럼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소리의 언어일 뿐이다 라고 하여 언어가 없이는 사고가 불가능하다는 이론을 폈으며, 자, 밑줄 그을까요? 많은 이가 이에 동조했다. 학자들이 이런 주장, 그러니까 언어 우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많은 이가 이에 동조했다 하면은 통념이잖아. 그자? 일반적 견해죠. 일반적 견해.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 일반적 견해, 통념 제시는 일종의 뭐다? 문제 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뭐뭐 해왔다라고 한다. 어? 이거하고 다릅니다, 여기. 이럴 때 얘네들은 주로 이제 도입성의 문제 제기. 일반적 통념. 일종의 문제 제기가 도입이거든요. 자, 그렇게 적어 놓고. 그러나, 밑줄. 그럼 첫 번째 지금 단락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내가 그랬잖아. 예, 일반적인 통념,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걸 통념을 얘기하면서 뭐뭐 해왔다, 동조했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언어 우이론. 그럼 이번에 딱 보니까 두 번째 문장이 그러나 하면은 분명히 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야. 그지? 반론으로 나아갔다를 알아두고 이게 주장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봐야 됩니다. 언어 실험 결과에 따르면 색깔에 대해 밝다와 어둡다의 뜻을 가진 두 단어밖에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실제로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대부분의 색깔들을 똑같이 구분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는 뭐 이게 첨가 또는 대등이죠. 국어의 경우에는 성의 문법, 여러분 우리 국어의 특징 가운데 성이 없어요. 와, 저 최지평 저 체간데요. 이게 아니고 단어의 성이 없어. 혹시 독일어 배우신 분 있습니까? 엘레비디히, 모르겐 이런 것들. 독일어 배우시면은 단어마다 여성, 남성, 중성 이런 성이 있어요. 우리 국어에는 그런 성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성의 문법 범주가 없는데도 한국인의 성구별은 할 수 있죠, 그죠? 단어마다. 미망인 하면 누굽니까? 남자를 말할 리가 없거든요. 여자거든. 이런 식으로. 성의 구별이 되면 둔감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 하여 성의 구별에 매우 민감했다라는 얘기. 그러나부터 이제 그까지 비끔. 자, 이런 사실로 미뤄 볼 때 밑줄. 그러면 이 3번에 딱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그죠?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사실은 여기 2번에 대한 내용이 뭐요? 사실아, 이거 사실. 사실이란 말이야. 2번 여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빗금 친 걸 딱 보면 이런 사실을 얘기했고, 얘는 사실을 말한 것을 아까 사실과 의견, 사실과 주장할 때 사실은 주장이 아니에요. 되겠니? 주장이 아니야. 그럼 이런 사실은 여기 그러니까 얘가 이거 두 번째 요겁니다. 미루어 보는 것은 이제 이걸 두고 근거로 해서 뭔가 이 뒤에 나올 거예요. 여기가 뭔데요? 주장이면 주장. 잘 보세요. 밑줄 그습니다. 언어와 사고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밑줄. 언어와 사고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이 지금 여기 마지막의 주제에서 사고 우이론. 그러니까 통념의 문제 제기에 그죠? 언어 우이론 아닙니까? 언어가 중요하다. 이런 일반적인 통념에 대해서 여기 취지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로 근거할 때 이 사실은 그러나 뒤쪽에 이어지는 이런 사실은 무엇에 대한 뒷받침이냐 하면은 3번에 이 뒤에 3번의 뭡니까? 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통념 딱 놓고 요거 주장을 갖다 놓고 이 논거를 뒤에 달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한 그러나라고 해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반론으로 주지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지가 이 마지막 셋째 부분에 있고 필자의 생각이고 지금까지 문제 제기한 통념을 뒤집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그러나 뒤로부터 이어지는 것은 이런 사실이니까 여기 3번의 논리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 논거, 주지 판단을 해봤어요. 자, 문제 제기, 논거, 주장 3번이 답인데 어떤 친구들이 4번을 그자 4번을 답으로 왜 안 됩니까 하는데 4번 보세요. 주장 밑줄 해왔다. 그거 바로 동조했다는 것은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자 언어 우위론을 말했고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다가 필자가 말하는 주장이냐? 아니거든요. 이거는 첫 번째부터 아니에요. 주장이라는 것은 화제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야. 주된 생각. 그게 주장이 아닌 겁니다. 여기에 대해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주장이냐?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꼭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를 한번 도식적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2번은 수학능력시험 문제인데 좀 어려운데요. 한번 참고를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 논지 전개 방식과 더불어 조금 더 공부를 구조적으로 한두 문제 더 보고 이제 다음 단원으로 이어가기로 합시다. 여러분들 28번하고 한 31번 볼까? 문제는 꽉 차 있습니다. 28번. 다음 글에 나타난 서술 방식으로 옳은 것. 자, 지금 글의 서술 방식. 지금 우리가 사실적 사고 능력에서 배우고 있는 게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죠? 있는 그대로. 이게 사실적 이해 능력인데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 중심 내용 찾기가 나왔어요. 구조에 대해서는 단락과 단락과의 관계, 문장과 문장과의 관계, 그 다음에 논지, 전개 방식, 즉 서술 방식 이렇게 돼 있죠. 문제 유형이 다다닥 있잖아 지금 얘기가. 그래서 그 네 가지가 ABCD가 문제 유형이라고 내가 집약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해왔는 거예요. 자, 그래서 28번 프레임이란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락, 둘째 단락 보세요. 프레임을 바꾸는 것은 뭐들을 바꾸는 것이다. 나중에 이제 단락을 이렇게 여러 개 단락이 있을 때 가장 핵심적인 사안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단락이 여기 예를 들어서 미리 얘기하면은 1단락, 2단락, 3단락 있다 할 때 여러분 단락에서 소주제문이 어디 있댔어요? 첫째 문장 아니면 마지막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단락의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잘 들여다보라는 얘기예요. 자, 셋째 단락. 구제라는 단어의 프레임을 생각해보자. 지금 프레임에 대해 얘기해요. 화제가 프레임입니다. 그죠? 그럼 구제는 뭐예요? 프레임의 한 예시입니다. 답은 그 예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고 단락이 세 개 다 꼼꼼하게 다 읽어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땅땅땅 단락의 첫 번째 문장만 따닥 읽었다. 그럼 셋째 단락에서 보니까 구제, 릴리프라는 단어의 프레임. 지금 화제는 프레임인데 구제는 프레임의 예시다. 이것만 점검되면은 답이 끝. 다음 31번 갑니다. 다음 글의 논지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 보세요. 이게 어제 내가 말씀드렸지만 진술 방식은 전체 그리고 다음에 설명 방식도 있고 이렇게들 있지만 요런 정도 수준으로 1차적으로 이제 학습을 해두세요. 또 조금 수준이 있고 조금 공부해야 하는 문제는 또 아침 강의를 통해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용 4가지가 사실적 사고 능력의 대표적인 예들인데 공무원 시험에서 독해 문제가 한 5문항 나옵니다. 5문항 나올 때 보통 2문제 내지 3문제가 사실적 사고.
사실적 사고 가장 기초적이 기본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 유형 4가지 얘기했잖아. 이걸 꼼꼼하게 연결해서 해석하는 해법으로 주력하셔야 돼요. 다음 이제 2절 여러분 교재 102쪽입니다. 추론적 사고. 좀 전에 제가 평가 요소 그 목록에다가 말씀드리면서 요건 추리 상상적 사고다. 다음에 로는 논리적인. 한마디로 추론은 제시된 정보에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뭡니까? 알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개념 하위 영역 볼까요? 추론이란 독해 과정에서 글 속에, 글이 바로 텍스트 정보 아니겠어요? 제시된 정보를 자신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의미를 재구성, 의미 재구성하는 말은 그 마지막에 나옵니다. 의미 재구성. 한마디로 있죠, 그죠? 밑에 둘째 줄. 한마디로 추론적 이해란 사실적 이해 과정에서 더 나아가 추론을 통해 보다 깊은 높은 수준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말을 이렇게 많이 갖다 놨는데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건 그 글에 없어요, 정보에. 그래서 추론적 사고 능력 봅니다. 정보의 추리, 그 글상자, 상황의 추리, 태도 관점의 추리, 과정의 추리. 우측에 보니까 우리 사실적 사고 능력에 의한 세부 정보, 생략 정보. 세부 정보는 얘기 드린 바 있는데 세부 정보가 생략되어 있을 때 그걸 찾을 수 있는가? 미루어서. 또 생략된 정보 추리. 우측에 상황 추리에 중요한 게 사례의 구체적 상황 추리. 요거 많이 나옵니다. 일단 지금 뭘 모르더라도 밑줄만 그어놓으세요. 또 필자의 관점이나 의도 추리 있죠. 전제 결론 추리. 나중에 추론의 방식과 오류는 나중에 가서 뒤에 나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이론 학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인데 지금 말만 들어서 잘 모르겠죠. 차근히 한번 풀어봅니다. 먼저 1번 정보의 추리. 정보의 추리. 정보의 추리. 세부 정보와 1번에 생략된 정보. 세부 정보에 10번 적어놓으세요. 10번. 그리고 생략된 정보에 11번. 좀 이따 풀어볼 겁니다. 2개. 그러니까 1번 세부 정보, 생략된 정보의 라지 A. 이게 바로 정보의 추리 아닌가, 기본적으로. 한편의 글 속에는 여러분 102쪽 밑 하단부 보죠.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는데 드러나지 않은 각각의 개별적인 정보를 자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세부 정보의 추리. 그 10번 돼 있죠. 위에 생략된 정보의 추리 11번. 1번에 보면은 둘째 줄 생략된 내용을 추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생략한 내용이 있다. 이런 얘기. 생략한 내용이 있다. 그거부터 알아두시고 밑에는 한번 읽어두시고 2번 갑니다. 앞뒤의 문맥을 잘 살피죠. 아니 예를 들어 괄호해놓고 위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다면 그 생략된 정보는 앞뒤 문맥을 반드시 살펴야 되겠죠. 고려해야 됩니다. 둘째 줄 보죠. 좋은 글일수록 앞뒤 문맥의 논리적 관계 기대어. 논리적 관계 기대어 풀어야 된다. 왜? 그 앞뒤 문맥에 적절하게끔 문장 안의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3번, 4번은 이제 3번에 B 적어놓으세요. B, 라지 B. 14번, 16번. 이건 말 그대로 문장이나 단락 형식의 논거가 뭐예요? 논증의 근거입니다. 논증의 근거 첨가하기. 다음 4번 문제 거기다가 라지 C 별 2개. 접속어 넣기는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얘는 굉장히 잘 나와요. 그 여러분 3번 B번 해놨죠? 문장이나 단락 형식의 10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논거 첨가기 옆에 문제 번호나 적어놓은 16번 14번 16번 접속어 넣기에 7번. 자, 그래서 일단
뭐 순서는 관계가 없고 문제 순서로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10번, 11번 세부정보, 생략정보 보겠습니다. 뒤에 한번 보세요. 여기는 이론 수렴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많은 내용이 아니에요. 바로 문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해결을 해봐야 돼요. 자, 10번 123쪽입니다. 2012년 국가직 7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다음 예문에서 괄안에 들어갈 내용이라면 뭔가 생략해 놨단 말이야. 그죠? 생략된 정보 추리죠. 그러니까 앞뒤 내용을 잘 살펴라. 뭐가 들어가면 가장 적절할까 이런 얘기입니다. 고양이는 영리한 편이지만 지능적으로 기억을 관장하는 전두엽이 발달되지 않아 썩 머리가 좋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개와 더불어 고양이가 오랫동안 인간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근거를 얘기했는데 바로 뒤에 나오겠지. 왜 그런가? 주인이 슬퍼하면 고양이는 위로하듯이 응석을 부리고 싸움이 나면 겁에 질려 걱정하고 자, 응석을 부리고 겁에 질려 걱정 또 주인이 기쁘면 함께 기뻐하다. 이건 고양이의 감정. 즉 말하면 주인과 동일합니다. 영어로 하면 아이덴티티인데 그러니까 주인의 감정을 잘 읽어내어서 같은 감정을 지닌다니. 그와 가장 근접한 게 주인에게 충성하기, 말귀를 잘 알아듣기, 행동의 실천을 바로하기, 감정의 이해가 아주 빠르다는 얘기예요. 누가 보더라도. 바로 뒷문장을 가져와가지고 들이대보는 거예요. 이건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은 정보, 말하자면 또 글귀를, 문구를 생략해 놓고 바르게 그게 정보를 추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자, 다음 문제. 2011년 국회 8급. 조금 원래 국회 문제가 난도가 높아요. 원래가. 한번 보시면은 다음 글의 문맥상 기억에 들어갈 정보 추리입니다. 가장 적절한 내용, 표현입니다. 마지막에 나왔죠. 그리고 그 부분이 그 문장 보면은 마지막에 집이 아름다운 이유는 이게 가로가 들어가고 그죠? 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 앞에 내용을 한번 연결해 봐야 되겠죠. 앞에 내용. 뒤에는 마지막에 언급한 거니까. 아파트에서는 부엌이나 안방이나 화장실이나 거실이 다 같이 높이의 평면 위에 있다. 그것보다 밑에 또는 위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파트이다. 좀 심한 표현을 준다면 아파트에서는 모든 것이 평면적이죠. 깊이가 없는 것이다. 자면은 아파트에서 그 부피를 잃고 평면 위에 선으로 존재하는 그림과 같이 되어버린다. 모든 것은 한 평면 위에 나열되어 있다. 그래서 한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 아파트에서는 사람이나 물건이 다 같이 자신을 숨길 데가 없다. 그런데 이까지는 아파트가 평면적이다. 그런 아파트의 단점을 얘기한 거예요. B급. 그 다음에 땅집 동그라미. 땅집은 뭐예요? 바로 일반 주택입니다. 땅에다가 지은 일반적인 집이 있잖아요. 일반 주택. 땅집에서는 사정이 전혀 단판이다. 땅집에서는 모든 것이 자기 나름의 두께와 깊이. 그러니까 윗글은 아파트와 땅집을 중심으로 뭡니까? 바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평면적, 땅집은 두께와 깊이를 가지고 있다. 같은 물건이라도 그것이 다락방에 있을 때와 부엌에 있을 때는 거의 다르다. 아니 집 전체가 인간과 마찬가지의 두께와 깊이. 밑줄. 인간과 마찬가지의 두께와 깊이. 요게 핵심이야. 가지고 있다. 집이 아름다운 것은 뭐야? 안정, 세상 조망, 어딘가 떠날 수 있다. 휴식과 안락은 거리가 멀죠. 이걸과 관련해서는 인간을 닮았기 때문이다. 바로 앞에 지문과 연계해서. 그래서 우리 정보 추리가 과히 어렵지만은 않은 문제입니다. 좀 이따 접속어 넣는 7번 문제부터 풀이해 갈 테니까 여러분들 7번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해보세요. 나름대로 한번 풀어보고 계시고 조금 전에 얘기한 13번입니까? 14번, 16번. 그러니까 지금 7번, 14번, 16번 풀어가면서 앞에 얘기한 ABC에 대한 문제 유형을 접근할 테니까 그렇게 한번 미리 풀어보고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잠깐 여유 뒀다가 계속 이어갑시다.